저는 이정숙입니다. 올해 68이에요. 40년을 때밀이로 살아왔습니다. 뜨거운 목욕탕 물속에서 손님들의 등을 밀며 딱 한 가지만 생각했어요. 우리 수민이 제 딸이었죠. 손님 한 명 더 받으면 수민이 학원비가 나오고 밤 10시까지 일하면 입학금이 모였습니다. 거친 때밀이 타월이 제 손을 갈아먹어도 괜찮았어요. 수민이가 웃으면 그걸로 충분했으니까요. 그렇게 키운 딸이 결혼을 했습니다. 사위는 박영준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대기업 과장이라고 했죠. 처음엔 괜찮은 사람 같았습니다. 어머님, 편히 지내세요. 웃으면서 말했거든요. 저는 믿었어요. 수민이가 행복하게 살 거라고요. 딸네 집에 들어간 건 작년 봄이었습니다. 수민이가 전화했어요. 엄마,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 목소리가 밝았죠. 저는 고마웠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로웠거든요. 짐을 쌌어요. 평생 모은 물건들이 고작 캐리어 하나였습니다. 가벼웠죠. 인생도 그랬으니까요. 처음 한 달은 괜찮았습니다. 손주들이 귀여웠어요.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했죠. 내가 아마 아침마다 일어나서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수민이가 출근 준비하는 동안 식탁을 닦았어요.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녁 식탁에 앉을 때마다 느꼈어요. 고기 반찬이 제 앞에는 없었죠. 삼겹살, 갈비찜, 생선구이. 전부 사위와 손주들 앞에만 놓였습니다. 제 앞에는 김치와 흰밥뿐이었어요. 처음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이 들면 고기 안 먹어도 돼. 스스로를 달랬죠. 하지만 매일 그랬어요. 매일 똑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사위 박영준이 마트에서 요거트를 사왔어요. 4개 묶음이었죠. 손주 둘, 수민이, 그리고 자기 목. 딱 4개였습니다. 박영준이 하나씩 나눠줬어요. 자, 민서 거, 준혁이 거, 여보 먹어. 웃으면서 건넸죠. 저는 식탁 끝에 앉아서 지켜봤습니다. 제 앞으로는 아무것도 오지 않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요거트 하나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거든요. 제가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인지. 식구가 아니었습니다. 손님도 아니었어요. 그냥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는 사람. 식충이었죠. 엄마, 저기 김치 맛있잖아요. 수민이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눈을 못 마주치더라고요. 수민이도 알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게 이상하다는 걸요. 그런데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위 눈치를 보느라 남편이 무서워서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치를 집었어요.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죠. 40년을 때밀이로 일했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이 익고 허리가 휘고 무릎이 망가지도록 일했어요. 다 수민이 때문이었죠. 수민이가 굶지 않게, 수민이가 공부할 수 있게, 수민이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게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제가 받는 대접은 뭔가요? 고기 한 점 없는 식탁? 요거트 하나 받지 못하는 서러움. 딸은 저를 지키지 못하고 사위는 저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작은 방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죠. 이런 대접 받으려고 내 청춘을 다 바쳤나?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내서 울 수도 없었어요. 수민이가 들을까봐 베개를 끌어안았죠. 이불 속에서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났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 보였죠. 거친 손이 보였습니다. 이 손으로 수민이를 키웠어요. 이 주름 하나하나가 수민이를 위한 시간이었죠. 그런데 왜 이렇게 외로울까요? 어머님, 식탁 정리 좀 해주세요.
사위가 출근하면서 던진 말이었습니다. 명령이었어요. 부탁이 아니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제 인생이 뭐였는지. 뜨거운 물, 차가운 물, 온갖 물 속에서 남의 때를 밀었어요. 제 몸의 때는 밀 시간도 없었죠. 그렇게 번 돈으로 딸을 키웠습니다. 대학 보내고 결혼시켰어요. 이제 제가 받을 차례라고 생각했습니다. 딸의 사랑, 딸의 보살핌, 그런 거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늙은 여자, 김치와 흰밥만 먹으며 살아가는 그림자 같은 사람이었죠. 손주들이 학교 갔습니다. 수민이가 출근했어요. 사위도 나갔죠.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서 창밖을 봤어요. 봄볕이 따스했죠. 그런데 제 가슴은 차가웠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이게 내 인생인가?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텅 빈 거실만 메아리 쳤죠. 저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아무 말 없이, 아무 표정 없이, 그저 살아있기만 한 사람처럼요. 저는 위생에 철저한 사람입니다. 깨끗한 수건, 깨끗한 물, 깨끗한 손. 그게 제 자존심이었죠. 딸네 집에 들어온 뒤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수건은 따로 걸어뒀어요. 연두색 수건이었죠. 마트에서 산 저렴한 거였지만 제 것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세수하고 매일 밤 씻고 나서 쓰는 제 수건이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수건이 자꾸 더러워져 있었어요. 갈색 얼룩이 묻어 있었죠. 처음엔 제가 잘못 쓴 줄 알았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그냥 빨았어요. 그런데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수건에서 흙 냄새가 났어요. 이상했죠.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현관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박영준 목소리였죠. 아, 이거 괜찮네. 저는 방문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사위가 제 연두색 수건으로 운동화를 닦고 있었어요. 진흙 묻은 런닝화였습니다. 수건이 새까맣게 변했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그 수건은 제가 얼굴 닦는 수건이었습니다. 제 입에 닿는 수건이었어요. 그걸로 운동화를 닦다니.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세면대를 붙잡았죠. 토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수건을 뜨거운 물에 삶았습니다. 비누칠을 3번 했어요. 그래도 찝찝했죠. 새 수건을 사야 할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또 똑같겠죠. 박영준은 또 쓸 거예요. 제 수건을 몰래 가져가서 또 더러운 걸 닦을 겁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영준은 계속 제 수건을 썼어요. 운동화뿐만 아니었습니다. 구두도 닦았죠. 가방도 닦았습니다. 한 번은 자전거 바퀴를 닦더라고요. 저는 보고만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이 집에서 제 입지가 어떤지 알았거든요. 엄마, 괜찮아? 수민이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제 얼굴이 안 좋았나 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었어요. 매일 아침 얼굴을 닦을 때마다 그 수건에 운동화 흙이 묻었던 걸 떠올렸습니다. 구역질이 났죠.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박영준은 더 대담해졌어요. 이제는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보는 앞에서 수건을 집어들었어요. 이거 쓸게요, 어머님. 말하더라고요. 비웃는 듯한 미소였습니다. 그리고는 현관에서 구두를 닦았죠. 저는 식탁에 앉아서 지켜봤습니다. 손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박영준 친구들이 집에 왔어요. 남자 셋이었죠. 거실에서 맥주를 마셨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과일을 깎고 있었어요. 박영준이 현관 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 저거 좀 닦아야 하는데. 구두였어요. 비 오는 날 신어서 진흙이 묻어 있었죠. 박영준이 걸어갔습니다. 화장실 쪽으로요. 잠시 뒤 돌아왔어요. 손에 제 연두색 수건을 들고 있었습니다. 친구들 앞이었어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박영준은 제 수건으로 구두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진흙을 문지르고 굽을 닦고 끈을 닦았어요. 어머님, 수건 진짜 쓸모 있네. 박영준이 친구들한테 말했습니다. 웃었어요. 친구들도 웃었죠. 장모님 수건이요? 누가 물었습니다. 박영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근데 뭐 어차피 노인네들이 쓰는 거라.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저를 쳐다봤어요. 어머님 괜찮죠? 어차피 나중에 빨면 되니까.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온몸이 뜨거웠어요. 손에 쥔 칼이 떨렸죠. 저는 박영준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조롱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계산이 보였습니다. 저를 시험하고 있었죠. 얼마나 참을 수 있는지, 얼마나 무시해도 되는지. 그래, 빨면 되지. 제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평온했어요. 표정도 없었죠. 박영준이 잠깐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더 큰 반응을 기대했나 봐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다시 과일을 깎았어요. 칼을 움직이는 손이 떨리지 않도록 신경 썼죠. 친구들이 간 뒤였습니다. 박영준이 소파에 앉아서 TV를 봤어요. 수민이가 부엌으로 왔습니다. 엄마. 작은 소리였죠. 뭐라고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괜찮아.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수민이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여보, 이제 그만. 거실을 향해 중얼거렸지만 박영준은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들은 척도 안 했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어요. 박영준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죠. 그 비웃음, 그 조롱, 제 수건으로 구두를 닦으며 웃던 모습. 어차피 노인네들이 쓰는 거라.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사람입니다. 노인이지만 사람이에요. 존중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깨끗한 수건을 쓸 권리, 모욕당하지 않을 권리,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요. 하지만 이 집에서 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물건이었어요. 쓸모 있으면 쓰고 필요 없으면 버리는 그런 물건. 박영준은 그걸 매일 증명하고 있었죠. 수건을 통해서, 밥상을 통해서, 말투를 통해서. 새벽 3시쯤 되었을까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작은 방 구석에 있는 낡은 가방을 꺼냈어요. 이사 올 때 가져온 가방이었죠. 안에 오래된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통장, 보험증서, 이것저것 있었어요. 그 중에 노란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이 봉투, 기억났어요. 25년 전이었죠. 수민이 아빠가 살아있을 때였습니다. 정부에서 도로 건설한다고 채권을 샀었어요. 남편이 사온 거였죠. 나중에 돈 되니까 그냥 놔둬.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로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가 나왔어요. 유료도로 채권. 숫자가 보였습니다. 35억 원. 심장이 뛰었어요. 이게 진짜인가? 손이 떨렸죠. 서류를 자세히 봤습니다. 날짜, 도장, 서명. 전부 있었어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35억. 35억 원이요.
저는 가난한 때밀이 할머니인 줄만 알았어요. 딸네 집에 얹혀 사는 신세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저는 35억 원의 주인이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서류를 품에 안았죠.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운명인가 싶었어요. 이 서류를 지금 바로 이 순간에 발견한 게요. 박영준이 저를 짓밟고 모욕하고 수건으로 구두를 닦던 바로 오늘 밤에요. 새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동이 트고 있었죠. 저는 서류를 꼭 쥐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참지 않는다. 중얼거렸어요.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이렇게 강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죠. 다음 날 아침 박영준이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구두를 신으면서 저를 쳐다봤어요. 어머님, 오늘 청소 좀 해놔요. 명령이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대답했어요.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속은 달랐어요. 제 가슴 속에는 35억 원짜리 서류가 있었습니다. 제 인생을 바꿀 종이 한 장이 있었어요. 박영준은 몰랐죠. 자기가 무시하던 늙은 여자가 어떤 힘을 갖게 됐는지. 그는 아직도 저를 얕잡아 보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박영준이 나갔어요. 저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서류를 꺼내서 다시 봤어요. 35억 원.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죠.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오랜만에 웃었어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기다려라, 박영준. 속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누군지 곧 알게 될 거야. 손에 쥔 서류가 따뜻했어요. 아니, 제 손이 따뜻해진 거였죠. 얼어붙었던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은행에 전화했습니다. 채권 담당자와 통화했어요. 이 채권이 유효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담당자가 서류 번호를 물었죠. 불러줬습니다. 잠시 기다리라고 했어요. 고객님, 확인됐습니다. 담당자 목소리가 또렷했어요.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35억 2천만 원입니다. 언제든 현금화 가능하십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죠. 이 돈이 있었는데 저는 요거트 한 개도 못 받고 살았어요. 김치만 먹고 수건으로 모욕당하고 식충이 취급받으며 살았습니다. 이제 끝이다.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산다. 결심이 섰어요. 박영준에게 복수할 겁니다. 수민이를 구할 거예요. 그리고 제 남은 인생을 제가 원하는 대로 살 겁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박영준이 돌아왔어요. 현관에서 구두를 벗었죠. 저를 쳐다봤습니다. 청소는 했어요?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짧게 대답했죠. 박영준이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TV를 켰어요. 저는 부엌에서 그를 지켜봤습니다. 저 남자는 몰라요. 자기 인생이 곧 뒤집힐 거라는 걸. 모르죠. 아직은요. 밤이 깊었습니다. 모두 잠들었어요. 저는 다시 서류를 꺼내봤습니다. 35억 원. 이 돈으로 뭘 할까 생각했어요. 집을 살까? 사업을 할까? 아니면 그냥 따로 살까? 그때 떠올랐습니다. 홈스테이. 예전에 TV에서 본 적이 있었어요. 외국인 학생들을 집에 재우고 돈을 받는 사업이었죠. 괜찮아 보였습니다. 젊은 사람들과 함께 살면 활기찰 것 같았어요. 외롭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계획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15억으로 아파트를 사요. 방 4개짜리. 성남 위례 신도시 쪽이 좋겠죠. 외국인 학생들이 많은 곳이니까요. 한 방에 150만 원씩 받으면
월 600만 원이에요. 남은 20억은 은행에 넣어둡니다. 안전하게요.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처음으로 제 인생이 제 손 안에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40년 동안 남의 등을 밀었습니다. 40년 동안 수민이를 위해 살았어요. 이제는 제 차례였습니다. 제 인생을 살 차례였죠.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가슴에 품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이 서류가 저를 구할 겁니다. 이 서류가 제게 자유를 줄 거예요. 박영준의 조롱에서, 수민이의 무력함에서, 이 답답한 집에서요. 내일부터 움직입니다. 부동산을 알아볼 거예요. 변호사도 만날 겁니다. 모든 걸 준비할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박영준 앞에서 말할 겁니다. 나는 이제 나간다. 단호하게요. 여유롭게요. 승자의 미소를 지으며요.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박영준이 출근하고 수민이가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난 뒤였어요. 저는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옷을 꺼냈어요. 남색 재킷이었죠. 수민이 결혼식 때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낯설었죠. 이렇게 옷을 차려입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가방에 서류를 넣었습니다. 35억짜리 채권이었어요. 통장도 챙겼죠. 신분증도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했어요. 40년 동안 때밀이로 일할 때도 이렇게 침착하지는 못했는데 신기했죠. 부동산은 위례 신도시에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2번 갈아탔어요. 오랜만에 나온 거리였죠. 사람들이 바빴습니다. 출근하는 사람, 장 보러 가는 사람, 커피 들고 걷는 사람들. 저도 그 중 하나였어요. 목적이 있는 사람, 갈 곳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동산 문을 열었습니다. 젊은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인사했죠.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방 4개짜리 아파트 보러 왔어요. 말했어요.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남자가 컴퓨터를 켰어요. 예산이 어떻게 되세요? 15억이요. 대답했습니다. 남자의 눈이 커졌어요. 저를 다시 봤죠. 남색 재킷 입은 68 할머니. 15억을 말하는 할머니요. 남자가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매물들이 있습니다. 1시간 동안 매물을 봤어요. 사진들이 지나갔습니다. 아파트, 아파트, 또 아파트. 그 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거요. 화면을 가리켰죠. 33평 아파트였습니다. 방이 4개, 화장실이 2개였어요. 거실이 넓었죠. 이거 실제로 볼 수 있어요? 물론입니다. 남자가 전화를 걸었어요. 주인과 통화했죠. 30분 뒤에 보기로 했습니다. 남자가 차 키를 집었어요. 같이 가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파트는 깨끗했습니다. 10년 된 건물이었는데 관리가 잘 돼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에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자 햇빛이 쏟아졌어요. 남양이었죠. 거실이 밝았습니다. 방들을 하나씩 돌아봤어요. 첫 번째 방은 넓었습니다. 안방이었죠. 창문이 컸어요. 2번째, 3번째 방은 학생들 방으로 쓰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책상 놓고, 침대 놓고, 옷장 놓으면 딱이었어요. 4번째 방은 작았지만 아늑했습니다. 제 방으로 쓰면 좋겠다 생각했죠. 부엌도 봤습니다. 넓었어요. 요리하기 좋았죠. 싱크대가 깨끗했습니다. 가스레인지도 새 거였어요. 여기서 밥 해주면 학생들이 좋아하겠네. 중얼거렸습니다. 부동산 남자가 웃었어요. 홈스테이 하실 거예요? 네. 짧게 대답했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선택이십니다. 이 근처에 대학교가 많거든요.
외국인 학생들 수요가 많아요. 귀가 솔깃했죠. 월세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어요? 방 하나에 150만 원 정도요. 식사 제공하시면요. 남자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안방에 2명, 작은 방 2개에 1명씩 월 600만 원 정도 되시겠네요. 가슴이 뛰었어요. 600만 원. 한 달에요. 때밀이로 40년 일해도 이만큼 못 벌었습니다. 부동산 남자가 말했습니다. 참, 이 집은 지금 비어 있어서 바로 입주 가능합니다. 귀가 솔깃했어요. 바로요? 되물었죠. 네, 주인이 해외 발령 나가서 급매로 내놨거든요. 원하시면 내일이라도 가능합니다. 이 집으로 할게요. 결정했습니다. 남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지금요? 다른 집은 안 보시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어요. 이 집이 마음에 들어요. 계약은 빨랐습니다. 일주일 안에 끝났어요. 은행에서 채권을 현금화했습니다. 35억 2천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죠. 숫자를 보는데 현실 같지 않았어요. 제 통장에 이렇게 큰 돈이 들어온 건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15억을 아파트에 넣었습니다. 등기도 냈어요. 제 이름으로요. 이정숙. 서류에 적힌 제 이름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이 집은 제 겁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제 집이었어요. 남은 돈은 은행에 맡겼습니다. 20억 원이요. 담당자가 여러 상품을 추천했어요. 정기예금 어떠세요? 안전하고 이자도 괜찮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걸로 할게요. 복잡한 건 필요 없었어요. 안전한 게 최고였죠.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가방에 넣었어요. 무거웠죠. 하지만 기분 좋은 무게였습니다. 제 미래가 그 안에 들어 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탔어요. 창밖을 봤죠. 빌딩들이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걷고 있었어요. 다들 각자의 인생을 살고 있었죠. 저도 이제 제 인생을 살 겁니다.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남의 집에 얹혀 살지 않고 당당하게요. 저녁 때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어요. 박영준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TV를 보고 있었죠. 저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늦게 오시네요. 한마디 던졌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죠. 수민이가 부엌에 있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 어디 갔다 오세요? 물었죠. 저는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은행. 짧게 말했어요. 수민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어요. 밥을 먹었습니다. 역시나 제 앞에는 김치뿐이었어요. 박영준과 손주들은 불고기를 먹었죠. 하지만 이제 상관없었습니다. 마지막 식사니까요. 이 집에서의 마지막 식사였어요. 식사가 끝났습니다. 박영준이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수민이가 설거지를 했죠. 저는 거실 한가운데 섰습니다. 얘기 좀 하자. 말했어요. 목소리가 컸습니다. 박영준이 저를 봤어요. 짜증 섞인 표정이었죠. 뭐요?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수민이가 부엌에서 나왔어요. 엄마, 불안한 얼굴이었죠. 나 이사가 선언했습니다. 박영준의 눈이 커졌어요. 수민이가 입을 벌렸죠. 네. 둘이 동시에 물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서류를 꺼냈어요. 아파트 계약서였죠. 집 샀어. 위례 신도시에 15억짜리. 서류를 식탁에 놓았습니다. 박영준이 다가왔어요. 서류를 집어들었죠.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보면 몰라. 아파트 계약서지. 여유로웠죠.
이렇게 여유로운 게 오랜만이었습니다. 어머님이 무슨 돈으로? 박영준이 말을 더듬었어요. 당황한 얼굴이었죠. 제가 가난한 줄 알았으니까요. 아무것도 없는 늙은 여자인 줄 알았으니까요. 내 돈으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35억 있어. 채권이 있었거든. 25년 전에 산 거.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생각났지 뭐야. 손을 펼쳐 보였어요. 15억은 집 샀고 20억은 은행에 넣어뒀어. 박영준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수민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정말이에요? 수민이가 물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내일 이사 갈 거야. 어머님, 박영준이 다가왔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런 큰 돈이 있으셨으면 진작 말씀하시지. 목소리가 달콤했죠. 전에 없던 목소리였습니다. 이사는 무슨요? 여기서 편히 계시면 되죠. 구역질이 났습니다. 저 목소리, 저 가짜 미소, 35억 때문이었죠. 돈 때문에 태도가 바뀐 겁니다. 제가 가난할 땐 구두 닦는 수건 취급했으면서 이제 와서 극진히 모시겠다는 거예요. 필요 없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집에서 살 거야. 홈스테이 사업도 할 거고. 박영준이 웃었어요. 억지 웃음이었죠. 어머님, 그런 힘든 일을 왜 하세요? 여기서 편히 쉬시면 되는데. 내가 나한테 잘해줬어? 물었습니다. 박영준이 말을 멈췄어요. 내 수건으로 구두 닦은 거 기억나지? 얼굴이 굳었죠. 밥상에서 고기 한 점 안 준 거, 요거트 한 개 안 준 거, 다 기억나? 수민이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엄마, 작은 목소리였어요. 저는 딸을 봤습니다. 수민아, 미안해. 내가 참으면 내가 행복할 줄 알았어. 근데 이제 못 참겠어. 박영준이 변명하려 했습니다. 어머님, 그건 손을 들어 막았어요. 그만해. 더 듣기 싫어. 가방을 들었습니다. 내일 짐 싸서 나갈 거야. 수민아, 너도 잘 생각해봐. 이 남자랑 계속 살 거야? 수민이가 울먹였습니다.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 제게 다가왔죠. 손을 잡았습니다. 힘없는 목소리였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렇게 나약하게 키운 게 미안했어요. 하지만 이제 딸도 배워야 했습니다. 자기 인생을 지키는 법을요. 제가 떠나야 딸도 정신을 차릴 거예요. 내일 봐.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거실에서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박영준과 수민이가 뭔가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상관없었어요. 이제 제 인생이니까요.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옷가지 몇 벌, 세면도구, 사진 몇 장. 그게 전부였죠. 40년 인생치고는 참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요. 캐리어를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어요. 창밖을 봤죠.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별이었어요. 예쁘더라고요.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산다.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홀가분했죠. 제 집에서 제가 원하는 대로 제 인생을 살 거예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일찍 일어났어요. 씻고 옷을 입었죠. 캐리어를 끌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 수민이가 서 있었어요. 박영준은 출근했나 봐요.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수민이가 다가왔습니다. 눈이 빨갰어요. 밤새 온 것 같았죠. 진짜 가는 거예요?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새 인생 시작하는 거야. 수민이가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엄마를 지켜드렸어야 했는데. 목이 메었죠.
저는 딸을 안았습니다. 괜찮아. 내 잘못 아니야. 등을 토닥였어요. 이제 너도 생각해봐. 너 인생 말이야.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바깥 공기가 상쾌했어요. 캐리어를 끌고 나왔죠. 뒤돌아봤습니다. 수민이가 서 있었어요. 손을 흔들었죠. 저도 흔들어줬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위례 신도시로 말했어요. 기사가 출발했죠. 백미러로 아파트가 보였습니다. 점점 작아졌어요. 저 집에서의 1년. 고기 없는 밥상, 더러운 수건, 식충이 취급. 전부 끝났습니다. 새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제 집이었죠. 12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열쇠를 꺼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햇빛이 쏟아졌죠. 빈 거실이 넓었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놓고 한가운데 섰어요. 팔을 벌렸습니다. 크게 숨을 들이마셨죠. 내 집이다. 소리내서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울렸어요. 빈 집에 메아리 쳤죠. 웃음이 났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어요. 행복한 웃음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어요. 시원했죠. 아래쪽에 공원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산책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뛰어놀았죠. 평화로웠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중얼거렸습니다. 홈스테이 사업, 외국인 학생들, 새로운 삶, 설렜어요. 68배 나이에 새로 시작하는 거였죠.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충분했어요. 그날 오후 가구를 주문했습니다. 침대, 책상, 옷장, 식탁. 일주일 안에 다 들어온대요. 홈스테이 광고도 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예요. 한국 문화체험 가능, 한식 제공, 깨끗한 방 이렇게 썼죠. 이틀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미국 학생이었어요. 한국어 배우러 온대요. 일본 학생도 연락했죠. 교환학생이래요. 프랑스 학생, 독일 학생. 연락이 계속 왔습니다. 한 달 뒤였습니다. 방 4개가 다 찼어요. 학생들이 들어왔죠. 젊었습니다. 20 초반이었어요. 활기찼죠. 집안이 시끌벅적했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밥을 해줬어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학생들이 좋아했습니다. 맛있어요. 엄지를 치켜 세웠죠. 뿌듯했어요. 40년 때밀이 할 때보다 훨씬 행복했습니다. 월세가 들어왔습니다. 600만 원이요. 제 통장에 입금됐죠. 숫자를 봤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이게 제가 번 돈이에요. 제 힘으로 번 돈이었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밥을 먹었어요. 떠들썩했죠.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정말 웃었죠. 이게 인생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고기 없는 밥상이 아니라, 요거트 못 받는 서러움이 아니라, 함께 웃고, 함께 먹고, 함께 사는 게 인생이었어요. 그날 밤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떠 있었어요. 반짝였죠. 저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68살에 저는 다시 빛나고 있었어요. 새 집에서의 생활이 2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학생들은 전부 외출했어요. 집에 혼자 있었죠. 거실 소파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웠어요. 이렇게 조용한 오후가 좋았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학생들은 열쇠가 있는데. 문을 열었어요. 박영준이 서 있었습니다. 양복을 입고 있었죠. 웃고 있었어요. 가짜 웃음이었습니다. 어머님,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갑자기 찾아뵙게 돼서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달콤했죠.
35억을 알기 전에 박영준이 아니었습니다. 들어와. 짧게 말하고 문을 열어줬어요. 궁금했거든요. 뭐하러 왔는지. 박영준이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와, 정말 좋은 집이시네요. 감탄했어요. 역시 어머님 안목이 대단하십니다. 아첨이었죠. 저는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앉아. 명령이었어요. 박영준이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물었습니다. 박영준이 가방을 열었어요. 서류를 꺼냈죠. 어머님, 제가 좋은 투자건을 알게 됐습니다. 서류를 내밀었어요. 부동산 개발 사업인데요. 수익률이 아주 좋습니다. 받아서 봤습니다. 투자 제안서였어요. 최소 투자금 10억 원. 예상 수익률 30%. 그럴싸해 보였죠. 하지만 속이 뻔히 보였습니다. 제 돈을 노리는 거예요. 관심 없어. 서류를 돌려줬습니다. 박영준의 얼굴이 굳었어요. 어머님, 이건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은행에 그냥 넣어두시는 것보다 훨씬. 말을 끊었습니다. 필요 없다니까. 차갑게 말했죠. 박영준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수민이 생각해서라도 투자하셔야죠. 나중에 손주들한테도 물려줄 수 있고. 웃음이 났어요. 수민이 생각? 되물었습니다. 내가 수민이를 생각한 적이 있어? 얼굴이 변했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손을 들어 막았어요. 그만해. 내가 왜 왔는지 다 알아. 내 돈 때문이잖아. 박영준이 입을 다물었죠. 표정이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저도 어머님 사위입니다. 가족 아닙니까? 협박하는 투였죠. 10억만 투자해 주십시오. 그럼 수민이도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가족을 빌미로 돈을 뜯어내려는 거였어요. 나가. 일어섰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 박영준도 일어났어요. 어머님,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목소리가 커졌죠. 저도 수민이 남편인데 이렇게 푸대접하시면.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푸대접? 한 걸음 다가갔어요. 내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박영준이 말을 멈췄습니다. 내 수건으로 구두 닦은 거 잊었어? 얼굴이 하얘졌죠. 그건 변명하려 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형편이. 웃음이 터졌습니다. 형편? 내 신보가 못된 거겠지. 박영준이 입을 다물었어요. 나가. 다시 말했습니다. 두 번 말 안 해. 박영준이 가방을 집었어요. 서류를 챙겼죠.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돌아보더니 말했어요. 어머님, 후회하실 겁니다. 협박이었죠. 후회는 내가 할 거야. 대답했습니다. 박영준이 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쾅 소리가 크게 울렸죠. 혼자 남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화가 났습니다. 저렇게까지 뻔뻔할 수 있다니. 돈 때문에 사람이 저렇게 변하는 거예요. 아니, 원래 저런 사람이었는지도 모르죠. 수민이가 불쌍했습니다. 전화를 꺼냈습니다. 수민이한테 전화했어요. 세 번째 신호음에 받았죠. 여보세요, 엄마?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수민아, 엄마야. 지금 시간 있어? 물었어요. 네, 왜요? 걱정하는 투였죠. 엄마 집으로 와. 지금 당장. 혼자. 강조했습니다. 혼자 와야 돼. 수민이가 잠시 망설였어요. 무슨 일이에요? 물었죠. 와서 얘기할게. 중요한 거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물을 마셨어요. 목이 말랐죠. 떨리는 손으로 컵을 잡았습니다. 이제 말해야 했어요. 딸에게 전부 말해줘야 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수민이었어요. 문을 열자 딸이 서 있었죠. 엄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불안한 얼굴이었어요. 앉아.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수민이가 앉았어요. 저는 맞은편에 앉았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생각했거든요. 수민아, 입을 열었습니다. 너 정말 행복한 거니? 괜찮은 거 맞니? 수민이가 저를 봤어요. 내 남편 말이야. 박영준. 이름을 부르는 게 역겨웠어요. 수민이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수민이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고였어요. 수민이가 흐느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내가 그 사람이랑 행복하게 살까봐 참았어. 엄마. 수민이가 일어났습니다. 제게 다가와서 안겼어요. 미안해요, 엄마. 울었죠. 저도 딸을 안았습니다. 괜찮아. 내 잘못 아니야. 한참을 울었습니다. 둘이서요. 그동안 참았던 게 다 터져나왔어요. 수민이 어깨가 떨렸죠. 제 어깨도 떨렸습니다. 엄마. 수민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갰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힘드셨는데 저는 옆에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아무것도. 목소리가 떨렸죠. 너도 힘들었잖아. 손을 잡았습니다. 남편 눈치 보느라, 아이들 키우느라, 다 알아. 수민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건 변명이에요. 저는 엄마를 지켜야 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민이가 입을 열었어요. 오늘 남편이 여기 왔다 갔어요? 물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여기 왔었어. 뭐하러요? 수민이 물었습니다. 투자하래. 비웃음이 나왔어요. 10억 달래. 부동산 개발한다면서. 수민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사람이 주먹을 쥐었어요. 수민아, 딸을 똑바로 봤습니다. 이혼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사람이랑 헤어져. 너 행복 못해. 수민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 망설였죠. 엄마는 내가 행복하길 바라. 손을 꼭 잡았어요. 내가 행복하라고 고생했지. 근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못하잖아. 수민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들었어요. 네.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이혼할게요, 엄마. 눈빛이 달라져 있었죠. 이제 엄마 말 들을게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딸이 달라지고 있었어요. 나약하던 수민이가 강해지고 있었죠. 잘 생각했어.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가 도와줄게. 그날 밤 수민이는 집에 돌아가서 박영준에게 말했대요. 이혼하자고요. 박영준이 발광했다고 했습니다. 미쳤어? 갑자기 무슨 소리야? 소리쳤대요. 수민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혼 안 하면 엄마가 고소할 거예요. 수민이가 협박했습니다. 거짓말이었죠. 학대죄로요. 증거도 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민이가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이혼 소송을 준비했죠. 박영준도 변호사를 구했습니다. 협의 이혼을 시도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박영준이 재산 분할을 안 해주려고 했거든요. 엄마. 수민이가 전화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최소 석 달은요. 목소리가 지쳐 있었죠. 괜찮아. 대답했어요. 천천히 해.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해. 수민이는 그동안 박영준 집에서 나왔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요. 전세금이 필요했어요. 엄마, 제가 모아둔 돈이 있어요. 수민이가 말했죠. 그걸로 위례에 작은 집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반전세로요. 내가 도와줄까? 물었습니다. 수민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엄마. 이 정도는 제가 스스로 할 수 있어요.
목소리가 단단했죠.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제 힘으로 살고 싶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수민이가 정말 강해지고 있었어요. 그래.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 생각했어. 엄마 믿는다. 일주일 뒤였습니다. 수민이가 위례에 집을 구했어요. 제 집에서 버스로 15분 거리였죠. 투룸이래요. 작지만 깨끗해요. 수민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이랑 살기 딱 좋아요. 이사를 도와줬습니다. 짐이 많지 않았어요. 박영준 집에서 필요한 것만 챙겨 나왔거든요. 새로 사면 돼. 수민이가 웃으며 말했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가구를 배치했습니다. 침대, 책상, 옷장. 하나씩 놓다 보니 집이 채워졌어요. 손주들이 뛰어다녔습니다. 할머니, 우리 방 예뻐요. 기뻐했죠. 저도 웃었습니다. 그래, 예쁘다. 저녁을 먹으면서 수민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홈스테이 일 도와드릴게요. 진지한 얼굴이었어요. 파트타임으로 일도 구하려고 하는데 시간 날 때 도와드릴 수 있어요. 생각했습니다. 사실 혼자서도 할 수 있었어요. 학생들이 자기 일은 알아서 하니까요. 하지만 수민이에게도 일이 필요했죠. 자존감을 위해서요. 그럼 이렇게 하자. 수민이를 받습니다. 매달 200만 원 줄게. 저녁 차리는 것만 내가 도와주렴. 아침은 토스트로 간단하게 하고 점심은 학생들이 다들 학교 가서 먹으니까 저녁만 제대로 차려주면 돼. 수민이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200만 원이요? 그냥 저녁만 차리는데요? 놀란 얼굴이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내가 차려주면 내가 할 일이 별로 없어져. 그게 나한테는 큰 도움이야. 엄마, 수민이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고마워요. 손을 잡았어요. 고맙긴. 같이 사는 거지, 뭐. 웃으며 말했죠. 석 달이 흘렀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어요. 이혼 조정이 계속됐죠. 법원을 오가며 박영준과 마주쳤습니다. 수민이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단호했죠. 마침내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재산은 분할하고 수민이가 아이들 양육권을 갖기로 했어요. 박영준이 원하던 건 아니었지만 증거가 있었습니다. 제 일기장요. 수건 이야기, 밥상 이야기가 전부 적혀 있었죠. 학대의 증거였어요. 어머님, 변호사가 전화했습니다.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목소리가 밝았어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수민이한테 연락했어요. 수민아, 끝났대. 말했습니다. 수민이가 울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죠. 엄마, 드디어 기쁨인지 안도인지 모를 울음이었습니다. 이제 자유야. 제가 말했어요. 진짜 새로 시작하는 거야. 그날 저녁 수민이가 왔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요. 제 집 거실에 둘러앉았어요. 학생들도 함께였죠. 축하 파티예요. 미국 학생 제이크가 소리쳤습니다. 케이크를 사왔더라고요. 촛불을 켰습니다. 노래를 불렀어요.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아니, 생일 노래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불렀죠. 다 같이 웃었습니다. 손주들이 박수쳤어요. 엄마 축하해요. 제일 어린 민서가 소리쳤죠. 케이크를 잘랐습니다. 달았어요. 하지만 제 인생보다는 덜 달았죠. 이렇게 달콤한 순간이 있다니. 68회를 살아오면서 처음이었습니다. 엄마, 수민이가 다가왔습니다. 내일부터 제대로 일할게요. 저녁은 제가 다 책임질게요. 진지한 얼굴이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부탁해. 다음 날부터 수민이가 출근했습니다.
오전에는 근처 카페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했어요. 오후 사시면 제 집으로 왔죠. 장을 봐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어요. 엄마, 된장찌개 간이 이 정도면 돼요? 맛을 보라고 건넸죠. 저는 숟가락으로 떠먹었습니다. 좀 더 넣어. 말했어요. 수민이가 된장을 추가했죠. 한 달쯤 지나자 익숙해졌습니다. 수민이가 차리는 밥상이 푸짐했어요. 김치찌개, 제육볶음, 생선구이. 학생들이 좋아했죠. 오늘도 맛있어요. 일본 학생 유키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저는 편했습니다. 아침에 토스트 구워서 내놓고 설거지하고 청소하면 끝이었어요. 수민이가 저녁을 맡아주니까 정말 할 일이 없어졌죠. 오후에는 학생들이랑 이야기하거나 산책을 나갔습니다. 할머니, 한국 전쟁 때 어떠셨어요? 독일 학생 한스가 물었습니다. 역사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생각했죠. 나는 전쟁 후에 태어났어. 하지만 우리 부모님한테 많이 들었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들었어요. 질문도 많이 했죠. 한국 음식은 왜 이렇게 매워요? 왜 나이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대답하면서 저도 배웠습니다. 제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새롭게 보게 됐어요. 가을이 왔습니다. 단풍이 들었어요. 공원을 산책했죠. 학생들이랑 함께요. 프랑스 학생 마리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서세요. 나뭇잎 앞에 섰어요. 찰칵. 사진이 찍혔죠. 와, 예뻐요. 마리가 보여줬습니다. 사진 속 제가 웃고 있었어요.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행복해 보였죠. 진짜 예쁘다. 중얼거렸습니다. 나이 들어도 이렇게 웃을 수 있구나. 35억이라는 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진짜 재산은 이 순간들이었죠. 수민이의 웃음, 손주들의 제잘거림, 학생들의 고마워요, 할머니. 이게 진짜였어요. 나도 쓸모 있다. 생각했습니다. 68살이지만 쓸모 있었어요. 학생들한테 한국을 가르쳐주고 밥을 해주고 집을 제공해주는 사람. 수민이를 지켜주고 손주들을 사랑해주는 할머니. 같이 있었죠. 이게 인생이구나. 생각했습니다. 돈이 아니었어요. 집도 아니었죠.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밥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사는 것. 그게 인생이었어요. 40년 동안 뜨거운 물속에서 살았습니다. 손님들의 등을 밀며 살았어요. 거칠었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이 있었어요. 1년 동안 식충이로 살았습니다. 모욕당하며 살았죠. 수건으로 구두 닦이고 밥못 먹고 요거트 못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있었기에 제가 깨어났어요. 35억을 발견했습니다. 돈이 제 인생을 바꿨죠. 하지만 진짜로 바꾼 건 제 결심이었어요.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산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렇게 저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행복하게요.